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했지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건 처음이네요. 제 인생의 악몽과도 같았던 며느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다소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썰밤 구독자님들은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랍니다. 남편은 참 야속하게도 결혼한 지 6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채 젖도 못된 핏덩이 같은 아들과 저만 남겨두고 말이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야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힘들고 막막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어찌나 괴롭던지 남편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아마 저 혼자라면 정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지만 그 정도로 남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게 보살펴야 하는 존재가 있으니 차마 그럴 수 없었죠. 자식이란 게 뭔지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해주더군요. 제가 굶는 한이 있어도 자식 입엔 무어라도 넣어줘야 했으니까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봄, 여름엔 시장에서 나물을 팔고요. 가을, 겨울엔 길거리에서 군고구마와 풀빵을 팔았죠. 물론 그것만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틈틈이 청소일도 하고 종이봉투 같은 걸 만드는 부업도 했네요. 염색 공장에서도 잠깐 일했었고요.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참 팍팍한 삶이었죠? 그 시절엔 쉬려고 엉덩이 한번 붙여본 적이 없었고요. 편한 마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자본 적도 없었네요. 늘 가난에 쫓겨 살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바로 우리 아들 내미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요. 정말 어디 내놔도 참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어요. 죽은 지 아빠를 닮아 그런가 공부도 곧잘했고요. 운동신경도 좋아서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 같은 거라면 늘 1등을 도맡아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또래보다 키도 훤칠하니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학창시절 내내 반장 못해도 부반장은 꼭 했었는데요. 늘 잘 해낸 덕분에 선생님들도 참 예뻐했네요. 그런 아들이 대견한 한편으로 속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뭐든 해내려는 게 애비 없는 자식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인가 싶어서요. 실제로 아들이 확 철이 든 게 다른 친구들에겐 다 있는 아빠가 자기만 없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였거든요.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이 아들을 너무 일찍 철들게 한 것 같아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아들은 어릴 때도 반찬 투정 한번 한 적이 없고요. 뭐가 갖고 싶다, 사달라, 조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저 힘들까봐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해두는 그런 아이였죠. 심지어 아들은 그 지독하다는 사춘기 한 번 없이 잘 자라줬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최고 유명한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요. 졸업 후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턱하니 입사했죠. 아들은 첫 월급을 고스란히 제게 줬어요.
이 돈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제가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사코 사양해서 결국 월급 봉투는 돌려줬지만요. 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만큼은 넘치도록 느껴졌네요. 그렇기에 아들이 제 뒤통수를 때렸을 때 그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저는 아들이 결혼도 자기만큼 바라게 자란 참하고 어여쁜 아가씨와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반대하는 여자면 바로 헤어질 거라고도 믿었고요. 하지만 웬걸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소개해준 사람은 형편없는 수준의 여자였고요. 곧 죽어도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제발 헤어지라고 울고불고 애원도 해보고 연을 끊겠다며 화도 내봤지만 소용없었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들이 데려온 결혼 상대가 대체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였는지요. 차라리 외모가 예뻤다면 꽃뱀이라고 의심이라도 했을 텐데요. 그 애는 땅 딸만한 키에 저희 아들보다 몸집이 2배는 되어 보일 정도로 통통했고요.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쁘다고 할 정도도 못됐어요. 딱 평균이었죠. 그렇다고 다른 조건이 좋으면 몰라요. 부모 없는 천의 고아에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고요. 미용실에서 보조로 손님들 샴푸나 해주는 일로 먹고 살았죠. 듣자 하니 별로 모아둔 돈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아들은 그 애한테 푹 빠져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애 아니면 안 된다고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뜯어말리다 지쳐서 한 번은 대놓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애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참 충격적이었네요. 그냥 불쌍하잖아.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힘들게 큰 것도 그렇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이라는데 나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어.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그거 사랑 아니야. 그냥 동정이라고. 내가 너를 그냥 착하게만 키웠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라고 뭐 처지가 달라? 어릴 때부터 돈 없고 아버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일종의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하나? 나랑 비슷하게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어서 자꾸만 시선이 갔어. 그러다 사랑하게 됐고. 아들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차라리 동정심에서 시작된 사랑이라고 했다면 덜 비참했을까요? 아들이 그런 형편없는 여자에게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니. 그동안 남편 없이 아등바등 살며 최대한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자 죽고만 싶더군요. 제가 끝까지 반대하자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애의 자취방에서 살림을 차려놓고 같이 살기 시작했죠. 결혼을 허락해줄 때까지 제 얼굴은 보지 않겠다면서요. 그래, 얼마나 버티나 보자 했어요. 지금 당장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들의 애착심과 성실함이었네요. 어려서부터 뭐 하나 자기 것이 생기고 나면 마르고 닳도록 그것만 쓰는 아이였죠. 결국 아들은 저 모르게 혼인신고까지 하고요. 그 이듬해엔 손주까지 임신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아들의 상대를 허락할 수밖에 없더군요. 이대로 영영 아들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번 보자고 했고요.
둘이 좁은 원룸에서 신혼살림 차린 것 알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 했네요. 당시 저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도 아들이 해준 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썩 마음에 차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딴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뱃속에 손주를 품고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맸기 때문일까요? 며느리는 저를 티나게 불편해하고 싫어했어요. 제가 자기를 반대했던 게 가슴에 한으로 남은 것 같더군요. 아예 대놓고 제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와서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웃으면서 말 거시는 거 어이없어요. 그렇게 저 반대하셔놓고 전에 살던 자취방은 애 키우기에 너무 좁고 또 오빠가 어머님 집 사드리느라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국 여기를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한테 신경 꺼주셨으면 해요. 그냥 전처럼 남남처럼 살고 싶어요. 시대가 참 많이 달라지긴 했더군요. 저 때는 시어머니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따박따박 제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되바라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며느리도 오죽하면 이럴까. 그래, 뭐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 하고 반성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갔죠. 미안하다, 아가. 내 지난 행동 때문에 네가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구나. 진작에 사과부터 했어야 하는데. 내가 널 반대했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네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뿐인 아들 남편도 없이 힘들게 키웠던 만큼 남주기가 아까웠던 거지. 이웃나라 공주가 와도 흠을 잡았을 거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렴.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제 진정성 있는 사과에도 며느리는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입술을 삐죽이면서 모난 소리만 하더군요. 참나, 이제 와서 이렇게 사과하면 내가 뭐 넙죽 받아줘야 해요? 아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가 이렇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고 또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니 이제라도 내게 의지해줬으면 해서 그래. 물론 영철이도 있긴 하다만 여자 마음은 또 같은 여자가 가장 잘 알아주지 않겠니? 같은 여자로 묻기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전 결혼했어도 아직 탱탱한 20대인데 어머님은... 됐어요. 어쨌든 저한테 신경 꺼주세요. 아셨죠? 며느리는 그 뒤로도 좀처럼 제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방 밖으로는 한 발짝도 안 나왔고요. 점심은 아무리 잘 차려줘도 입에도 안 대고 배달 음식만 주구장창 차려 먹더군요. 집안 살림엔 당연하다는 듯이 손도 까딱 안 했고요. 그러니 안 그래도 통통한 몸에 점점 더 살이 붙었는데요. 아무리 임산부라고 해도 봐주기가 힘들 정도였네요. 그걸로 뭐라고 하면 또 난리칠 것 같아 아들에게만 슬쩍 언지를 줬는데요. 무심한 아들놈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하더군요. 결국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나고야 말았어요. 임신 중기쯤 됐을 때 병원에서 이대로라면 태아도 위험하다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한 거죠. 심지어 임신성 당뇨 진단까지 받았네요. 그제야 아들 내외도 심각성을 인지했나 봐요. 며느리는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면서 제게 삼시세끼 맞춤 밥상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처녀쪽에 일이 너무 힘드니까 배달 음식 잔뜩 시켜서 폭식하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그때 입맛도 변해서 어지간히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면 잘 먹히지도 않아요. 어머님 요리 좀 하시죠. 저 이제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 튼튼히 위해서 살 뺄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소닥 보듯 할 땐 언제고 필요해지니 찾는 게 좀 괘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 기회에 며느리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알겠다고 했어요. 손주가 이러다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웬걸 며느리의 밥상머리 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줘도 제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으면 표정부터 냉랭해졌고요. 입에 안 맞으면 딱 한 입 먹고도 탁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밥이 되다는 둥, 국이 짜다는 둥 온갖 트집을 잡았죠. 아우,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미워서 굶어 죽으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성껏 요리했는데 새벽부터 시장 가 좋은 재료로만 장 봐오고 천연 조미료만 써서 최대한 간도 약하게 한 건데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음식 잘한다는 것도 쓴 거짓말이었네? 아, 안 되겠다. 그냥 오빠한테 얘기해서 배달시켜 먹을게요.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식성이 참 까다로운 분이었는데요. 웬걸 며느리는 그것보다 더했네요. 가만 보면 배달 음식 먹고 싶어서 일부러 제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은 아들이 아이 때문에 안 된다면서 못 먹게 했으니까요. 웃긴 건 그렇게 배달 음식이며 간식을 잔뜩 먹어놓고 뒤늦게 후회가 되면 꼭 제 탓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참, 오늘은 진짜 집밥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맛없게 만드니까 제가 자꾸 쓰레기 같은 배달 음식만 시켜 먹게 되잖아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우리 튼튼이 잘못되면 다 어머님 책임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펑펑 울어버리는데 참, 아무리 임신 때문에 호르몬이 들쑥날쭉한다 해도 너무하다 싶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뭐 하나뿐인 손주를 품고 있는데 조곤조곤 어르고 달래 마음을 풀어주곤 했죠. 그래도 참 다행히 손주 녀석은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왔어요. 아들을 꼭 닮은 눈, 코, 입이 어찌나 예쁘던지.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손주 돌보는 것도 다 제게 떠넘겼는데요. 뭐 그게 기꺼울 정도로 손주가 너무 예뻤네요. 며느리는 몸조리 이후에도 좀처럼 손주 양육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유만 꼬박꼬박 챙겨 먹이고 나머지 시간은 방구석에 들어박혀 컴퓨터 게임만 해댔고요. 언젠가부턴 친구들과 만나 놀기로 했다면서 외출도 빈번해졌죠. 아들은 일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 늘 밤 늦게야 퇴근했고요. 자연스레 제가 손주의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손주는 제 엄마 아빠보다도 저를 더 따랐어요. 으앙하고 울 때 며느리가 안아주면 별 소용이 없고요. 꼭 제가 안아줘야 울음을 그쳤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며느리 눈에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손주가 유치원에 적응해 손을 거의 안 타게 될 무렵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면서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왔는데요. 제 앞에 앉자마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도 미애랑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시? 그래서 말인데 집 하나 얻어줄 테니 따로 나가 사는 게 어때?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차마 표정 관리를 못하고 침묵만 지키자 아들이 다시 입을 열더군요. 아니 미애도 나도 둘째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 또 재민이도 학교 들어가면 자기 방 필요할 거고. 근데 우리 형편에 이것보다 더 큰 집으로 가는 건 무리잖아. 또 내가 봤을 땐 이 아파트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며느리가 나랑 같이 살기 싫다니? 주절주절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는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아니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고. 엄마가 이해해. 이 고부관계라는 게 원래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더군다나 엄마가 미애를 좀 반대했어. 미애 입장에선 그게 아직도 많이 서운한가 봐. 그래도 결혼하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녀처럼 아주 납작 엎드려서 집안 살림 다 해줘. 삼시세끼 차려 먹여줘. 애 키워줘. 그렇게 부려먹더니만 이제 와서 팽하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됐다.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도 당황했는지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짓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 며느리는 대놓고 제게 눈치를 줬거든요. 솔직히 이 집 그 사람 돈으로 산 거잖아요? 어머님 집 해줘가지고 지 와이프는 그 좁은 자취방에서 숨죽여 살게 하고. 참 대단한 효자예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윗사람인데 그렇게 비꼬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반대했던 게 미안해서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더러워서라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할 말은 속 시원하게 하자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큰맘 먹고 독하게 입을 열었네요. 그렇게 비꼬면 네 마음이 좀 나아지니? 그러는 넌 결혼해서 뭘 해왔는데? 모아둔 돈도 없이 맨몸으로 온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애시당초 고아의 중졸인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어디 가서 만날 수나 있을 것 같니? 뭐라고요? 어떻게 저를 또 이렇게 모욕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 그래서 내가 사과도 하고 네 임신했을 때 온갖 수발 다 들어주고 재민이까지 키워주지 않았니? 네가 설거지 한 번 안 돕고 밖으로 놀러만 다녀도 어디 내가 싫은 소리 한 적 있어? 근데 이젠 나도 더는 못하겠다. 할 만큼 했어. 어지간해야지 진짜.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날 내쫓으려고 해? 내쫓긴 뭘 내쫓아요. 우리 남편이 산 집이면 제 집이기도 한 건데. 부부재산은 다 공동재산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동안 어머님이 재민이 끼고 사는 거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알아요? 애엄마는 난데 왜 어머님이 나서서 난리세요? 어머님이 중간에 딱 끼어서 재민이랑 제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생각은 못 해오셨어요? 재민이 제 아들이에요. 이제 제가 키울 거라고요. 가장 손 많이 갈 땐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랍시고 권리 주장하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군데. 짐승도 며느리보다는 은혜를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고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달았고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집을 나왔네요. 아들은 처음에 붙잡는 신용만 좀 하다가 결국은 알겠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며느리 꼭두각시 노릇만 하던 놈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참 괘씸했어요. 그쪽 방향으로는 머리를 대기도 싫어서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봤죠. 그때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는데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있어 그렇게 좋은 자리는 못 구하고요. 작은 한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죠. 그때까진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지만 며느리 하는 꼴을 봐선 그걸 가지고도 트집을 잡을 것 같았거든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의 거리도 확실히 빠르게 멀어지더군요.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도 일이 바쁘단 핑계로 제게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생일 때나 명절 때 용돈 조금 보내주는 게 고작이었죠. 서운한 한편으로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일까요? 눈물도 안 나더군요.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차갑고 단단해지기만 했죠. 그나마 때때로 손주 얼굴이 눈에 밟혀 그리운 정도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웬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웬일이야? 네가 전화를 다 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 절로 목소리가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이 멋쩍은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그냥 엄마 뭐하나 해서. 뭐하긴 일 나갈 준비하지. 용건 없는 거면 끊자. 나 바빠. 저기 엄마. 실은 나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할 말?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말고 나중에 모든 게 확실하게 정리되면 그때 얘기할게.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뚝 전화가 끊겼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아들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정 떼려고 노력해봐도 10달 내내 제 뱃속에 품고 있다 낳은 하나뿐인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고민하다 다음날 다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대신 받더군요. 그냥 끊으려고 하는데 웬걸 며느리가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어떡해요. 그 사람 애가 갖고 놀던 비눗방울 거품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지금 병원인데 이대로 눈 못 뜰 수도 있대요. 저 어떡해요 어머님? 이 사람 이렇게 가버리면 저 진짜 어떡해요? 며느리는 수화기를 붙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대로 충격에 빠져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단 병원 이름부터 물어봤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제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였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거실 테이블에 부딪히는 바람에 뇌가 크게 손상됐다 하더군요. 의사는 정말 이대로 눈을 영영 못 뜰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대요. 참담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은 듯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더군요. 영철아, 엄마 왔다. 눈 좀 떠봐. 이 못된 것. 넌 어쩜 이렇게 마지막까지 엄마 속을 썩이니? 너 안 그랬잖아. 옛날엔 너무 착하고 효자였잖아. 영철아, 제발 눈 좀 떠봐. 엄마가 잘못했다. 그냥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보렴. 제 간절한 애원에도 아들은 대답이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도 그런 저를 붙잡고 같이 울었죠.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어머님이 처음에 저 반대하셨던 게 너무 상처가 돼서 계속 못나게 굴었어요. 이렇게 된 건 다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집에 계셨으면 그런 끔찍한 사고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어머님한테 따로 살자고 해서 다 저 때문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통점 때문일까요? 며느리와 서로 자기 탓이다 하면서 울고불고 하다 보니 그동안 쌓여있던 앙금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더라고요. 뭐가 됐든 아들만 다시 눈을 떠준다면 며느리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실컷 울다가 문득 아들이 전날 제게 전화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물어봤죠. 영철이가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할 얘기가 있는데 당장은 못하고 모든 게 확실하게 정리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뭔지 넌 좀 아는 게 있니? 글쎄요. 그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 많긴 했는데 계속 일 그만두고 자영업 같은 거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전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반대했었고요. 아마 그 얘기 아니었을까요?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제법 그럴듯하더라고요. 아들이 워낙 자기 속 얘기라는 성격이 아니라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는데 얼마나 회사 일이 괴로웠으면 며느리한테 장사를 하자고 했을까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아들의 남모를 소가리를 알고 나니 더욱더 감정이 요동치더군요.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네요. 맘 같아선 제가 아들을 돌보고 싶었는데요.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니 자기가 돌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제가 돌볼게요.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재민이는 어쩌고? 또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며 병원비며 돈이 꽤나 필요할 텐데. 재민이야 이제 다 컸고요. 모아둔 저금도 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고부는 나름 희망이 차 있었어요. 아들이 조만간에 눈을 뜰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석 달. 아들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도통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한 3개월 지나고부턴 며느리가 제게 돈을 좀 보태줄 수 없겠냐 하더군요. 저금이 똑 떨어져 병원비가 몇 달째 밀렸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때부턴 다달이 들어가는 아들의 병원비며 손주 양육비며 전부 제가 벌어 보탰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식당 일을 한 게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그렇다고 제가 아들을 아예 며느리에게만 맡겨둔 건 아니에요. 자식이 들어 누웠는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주중에 두세 번은 꼭 아들을 보러 갔죠. 며느리가 혹시 불편해할까봐 사전에 미리 연락도 다 하고 갔고요. 시간은 참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죠. 그쯤 되니 주변에선 슬슬 그만 보내줄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죠. 자기 자식이 똑같이 들어누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무신경한 말만큼이나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아들의 병원비며 며느리와 손주의 생활비, 거기에 제가 쓰는 돈까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한계가 있더군요. 밀린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다 보니 빚도 점점 늘어만 갔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 일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도 알아봤는데요. 때마침 지인 중에 한 명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장 근처에 한밭집을 하나 낼 거라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딱 공사 기간 동안에만 치고 빠질 거라 2년 정도 생각한다고요. 제가 받는 돈의 2배를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혹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리가 워낙 멀어서 한번 내려가면 당분간 아들 얼굴 보는 건 엄두를 못 낼 것 같더군요. 고민하다 결국 가겠다고 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거절하는 것도 사치였죠. 그렇게 저는 다른 지방으로 2년간 떠나게 됐어요.
살던 집을 내놓고 돌려받은 보증금은 카드값 갚는 데 쓰고요.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작별 인사를 한 뒤 홀로 먼 여정에 올랐죠. 도착한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공사 규모가 워낙 커서 인부들도 많았고요. 그만큼 식당에도 늘 사람들이 붐볐어요. 전에 일하던 곳보다 배는 더 바빴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몸이 편하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니까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거의 전액을 다 며느리에게 붙였네요. 저야 숙식 해결되는 곳이 있으니 돈 들어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반년을 지내다 보니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움도 병이 되는지 종래엔 결국 알아눕고 말았죠.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같이 일하던 지인이 하루 휴가를 줄 테니 아들 보러 다녀오라 하더군요. 그 길로 벌떡 일어나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고 나서야 며느리한테 연락도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부랴부랴 며느리한테 전화해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역시나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고 오시지. 제가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어떡하죠? 금방 들어갈게요. 천천히 오거라. 내가 미처 경황이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온걸. 금방 갈게요. 잠시만요. 며느리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더군요. 역 근처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과 손주 장난감을 좀 사고요.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아들은 여전히 자기 엄마가 왔는데도 아는 체도 않고 잠만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들, 엄마 왔어. 오랜만에 온 건데 인사도 안 할 거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응? 그렇게 혼잣말로 아들에게 말을 거는데 문득 아들의 손톱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휴, 글쎄 내 일하는 여자들만큼이나 손톱이 길게 자라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도 엉망이고 한눈에 봐도 며느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는 것 같았죠. 속상한 마음에 아들 손톱부터 깎아주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나름 급하게 왔는지 숨을 헉헉거리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하고 오셨으면 제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 그 이 손톱 갖고 계셨네요? 그래, 얘 손톱 좀 깎아주지. 머리도 그렇고 이게 뭐야? 신경 하나도 안 쓴 사람처럼.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재민이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재민이가 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인가 뭔가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있잖아. 아니 그냥 요즘 애가 좀 불안정한가 봐요. 지 아빠가 1년째 병원에 누워있으니 애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 수업도 잘 못 따라가나 봐요. 학교에서 연락이 몇 번 와서 제가 요즘 재민이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재민이 학교 쉬게 하고 둘이서 있다 오는 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며느리에게 눈치를 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래, 뭐 애한텐 역시 엄마가 있어야지. 내가 도우면 좋을 텐데 나도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내려가 있으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돈 없으면 저희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너 좋아하는 딸기 사왔는데 같이 먹자꾸나. 그렇게 며느리와 마주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근황 얘기를 나눴는데요.
문득 보니 며느리 배가 좀 많이 불러 있더라고요. 원래 살집이 있는 애라 바로 눈치를 못 챘는데 단순히 살이 쪘다 하기엔 너무 배만 볼록하더군요. 제 시선을 눈치챈 걸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배를 감싸면서 어색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보기 흉하죠? 요즘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나왔어요. 아니, 흉하긴. 그냥 배가 마치 너 재민이 가졌을 때처럼 나온 것 같아서. 아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가 지금 1년째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상한 말씀 마시고 얼른 딸기나 드세요. 아, 맞다. 재민이 이제 슬슬 일어났을 것 같은데 어머님 몇 시 차라고 했죠? 제가 배웅해 드릴까요? 아니다. 너도 재민이한테 갔다 또 다시 병원으로 와야 하잖아. 괜히 힘들게 그럴 거 없고 나 혼자 가마. 네. 다음엔 꼭 연락 주고 오세요, 어머님. 그렇게 며느리와 헤어져 역으로 향하는데 이 기분이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며느리가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차표를 버리는 셈 치고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집에 간다는 며느리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죠. 미행이라고 하기에도 어설픈 솜씨였는데요. 며느리는 원체 둔해서일까요? 다행히 제가 뒤쫓는 걸 모른 채 앞만 보면서 걷더군요. 근데 웬걸, 며느리가 향하는 곳은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종종거리며 걷던 며느리가 마침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건물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네요.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거든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얼른 저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카운터를 쓱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층수를 확인하고 저도 얼른 계단으로 올라갔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며느리가 저를 못 보고 복도 맨 끝쪽 방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야 오빠, 문 열어. 며느리의 교태 섞인 목소리에 덜컥 문이 열렸고요. 문틈으로 웬 건장한 남자가 보인 것도 잠시. 이내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쾅 문이 닫히더군요. 이대로 쳐들어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망설이는데 문 너머로 두 사람이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리더라고요. 문 쪽으로 바짝 귀를 대니 웬걸 대화 내용이 파악될 만큼 선명하게 목소리가 넘어오더군요. 싸구려 모텔이라 방음이 잘 안 되는 게 저에겐 천운이었죠. 갑자기 그 할망구는 왜 온 건데? 몰라. 아들 보고 싶어서 왔대. 뭔 나 보자마자 그 자식 손톱 발톱이 기니 어쩌니 잔소리를 쏟아내는데 돈만 아니면 한 대 치고 싶더라 진짜. 눈치 깐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나저나 오빠 나 뱃속에 애는 어떡해? 진짜 나? 그럼 생긴 애를 지우냐? 당연히 낳아야지. 식물인간 된 새끼 애는 낳았으면서 내 애는 못 낳을 게 뭐야? 낳을 수야 있는데 돈이 문제니까 그렇지.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그 할망구한테 지금처럼 돈 계속 뜯어내면 되잖아. 아니 그 여자가 뭐 억만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인간 병원비 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제발 아니길 빌었건만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게 분명했어요. 심지어 그 자식 애까지 뵌 상태였죠. 귀로 와닿는 잔인한 말들이 심장을 후벼 파다 못해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충격에 벌벌대던 것도 잠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짐승만도 못한 두 년놈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년놈은 계속해서 더러운 말들을 짓거렸는데요. 경악스러운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그 새끼가 빨리 뒤져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야, 그냥 네가 산소호흡기 확대해버리면 안 되냐? 넌 법적인 와이프니까 그 새끼 옆에 당당하게 있을 수 있잖아. 간호사가 안 보는 틈에 호흡기 떼버려. 이거 왜 이래? 누굴 골로 보내려고. 걸리면 바로 깜빵행이야. 몰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병원에서도 이제 그만 연명치료 포기하자고 했었거든? 못 이기는 척 그러자 해야지. 보험사나 그 여자나 최대한 의심 안 하게 티 안 나게 해야 돼. 아이고, 엄청 치밀하시네. 왜 그 새끼 대가리 후려칠 땐 그런 생각을 못했대? 뭐래? 내가 후려친 거 아니거든? 그냥 싸우다 살짝 민 것뿐인데 그 인간 혼자 자빠진 거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오빠 탓도 있어. 오빠랑 만나는 거 그 인간이 알아서 길길이 날뛰다 그렇게 다툰 거 아니야. 며느리의 입에서 그날의 진상이 밝혀지는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은 그냥 단순히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다투던 중에 다친 거였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손주의 비눗방울 장난감 때문에 미끄러졌단 거짓말을 하다니.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손을 벌리다니. 며느리의 이중적인 행태에 너무 끔찍하고 구역질이 나더군요. 분노로 사지가 덜덜 떨리는 걸 이를 악물고 간신히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돌렸죠. 맘 같아선 당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연놈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는데요. 상간난 체격이 워낙 건장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역으로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발자국 걷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요. 갑자기 웬 남자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더군요. 저기요. 아까부터 제가 CCTV로 다 보고 있었는데 대체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방 결제 안 하셨죠? 그쵸?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었어요. 혹시라도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들킬까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방 계산할게요. 웃기지 마. 당신 방 필요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 당신 뭐야? 남의 방문 앞에서 왜 어슬렁거리냐고? 하지만 저를 수상하게 생각한 직원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요. 결국 방문이 열리면서 며느리와 상간남이 밖으로 나왔어요. 저를 알아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위기에 몰린 저는 그대로 직원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 말았죠. 설마 방금 나눈 대화 다 녹음하신 거예요? 오빠 어떡해? 빨리 저거 잡아! 저 핸드폰 뺏으라고! 우리 얘기 다 녹음한 것 같아! 뭐? 이 망할 할망구가 거기서 안 서! 며느리의 말에 상간남은 버럭 성을 내며 제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필사적으로 도망갔지만 60 다 돼가는 노인네가 젊은이의 속도를 감당해낼 순 없었죠. 결국 얼마 못 가 저는 그 상간남 손에 붙잡히고 말았고요. 핸드폰도 고스란히 뺏기고 말았네요. 인연이 쥐새끼처럼 뒤를 밟아서 녹음까지 해? 참나 기가 막혀서 진짜. 상간남은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지우고 핸드폰을 제 앞에서 던져버렸어요. 산산이 금이 간 핸드폰을 급하게 주워들었지만 이미 옛저녁에 먹통이 됐더군요. 너무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네요. 너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어떻게 죄 없는 우리 아들을
내가 너랑 우리 며느리, 아니 저 배신자년 둘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콩만 먹일 거라고? 어디 해봐. 증거도 없는데 할망구 말을 누가 들어줄 것 같아? 이죽거리는 상간남 옆에서 제 눈치를 보던 며느리도 말을 보태더군요. 어머님, 방금 한 얘긴 그냥 저희끼리 좀 과장되게 한 말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다 믿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까지 밟은 건 선 넘은 거 아시죠? 뭐? 선을 넘어? 선을 넘은 게 누군데? 내 아들 죽인 이 살인자냐나? 어머, 죽이긴 누가 죽여요? 싸우다 지가 뒤로 넘어간 걸 갖고. 어쨌든 어디 가서 괜한 말 떠벌리지 마세요. 안 그럼 어머님 노망났다고 하고 어디 시골 요양원에 감금시켜버릴 테니까.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노가 쌓였어요. 이 두 년놈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와 상간남은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혼자 남겨진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아들의 사고를 다시 재수사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결국 소득 없이 터덜터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네가 할 말이 있다던 게 이거였구나. 그년이 바람난 걸 알고 정리하려고. 그래서 그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영철아, 이 바보 같은 애미는 이제 어쩌면 좋으니? 응? 그 두 년놈이 널 죽이려고 야단인데. 아들의 앞에서 얼마나 오열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의 얼굴이 제 눈물 때문에 흥건해져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얼른 옷소매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려던 바로 그 순간 아들의 손이 움찔 하나 싶더니만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군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아들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글쎄 아들이 가물가물한 눈으로 절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철아, 너 정신이 드니?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꺼질 듯한 한마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급히 병실 밖으로 달려나가 간호사를 불렀고요. 간호사는 이내 당직 중인 의사를 불러왔죠. 아들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아들이 마침내 그 기나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거였어요.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발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한밭집 사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들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아들은 집중치료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흘 뒤부턴 식사도 가능해졌고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거동도 가능해졌죠. 병원에선 아들이 사고 전에도 워낙 체력이 좋아서 회복력도 좋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것 같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이미 며느리의 바람을 알고 있던 아들은 놀라지도 않더군요.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도 설마 그렇게 사고가 난 나를 모른 척할 줄은 몰랐는데. 모른 척한 정도가 아니야. 두 년놈이 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보험금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녹음해놨었는데 그 상간남한테 핸드폰을 뺏겨서 다 지워지고 말았으니 이제 어쩌면 좋으니.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보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두 년놈 때문에 속이 타는데 아들은 정작 태연해 보였어요.
오히려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너 갑자기 왜 이래? 왜긴 왜야. 내가 그동안 불려시한테 눈이 멀어 엄마를 홀대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사고 나서 뒤로 넘어가는 순간에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엄마 생각만 나더라. 진작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걸. 우리 엄마 나 죽으면 또 얼마나 슬퍼하려나. 아들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그런 저를 끌어안아주며 아들이 그러더군요.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 내가 그래. 앞으로는 엄마의 착하고 성실한 아들, 옛날에 그 한영철로 돌아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부모 자식 사이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난 그냥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걱정하지 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다행인 게 있다면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물론 거기서 만족할 순 없었죠. 수치도 모르는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피해 복수를 할 차례였네요. 아들과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당사자인 아들이 진술을 새롭게 하니 결국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요. 며느리와 상간남은 경찰서로 소환됐죠. 아들의 얼굴을 본 두 년놈의 얼굴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당신 어떻게, 언제 일어난 거야? 어? 표정이 왜 그래? 남편이 일어났는데 조금도 반갑지가 않은가 봐?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나 잠든 새에도 저 새끼랑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나 봐?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아들이 며느리의 배를 노려보면서 읊조리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보호하듯 상간남이 앞으로 나서더군요. 너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 막 경찰서 오게 해도 되냐고? 두고 봐, 이 새끼야. 내가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니까.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아들은 품에 있던 두툼한 서류와 USB를 꺼내 경찰에게 넘겼어요. 아파트에 달린 CCTV 캡처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이건 저희 아파트 CCTV 캡처본인데요. 보시면 저 연놈 둘이서 바짝 달라붙어서 저희 집 들락날락 하시는 게 보이죠? 여기 엘리베이터 CCTV엔 둘이 입 맞추는 것도 나오고요. 이쯤이면 저 둘이 불륜이라는 건 입증이 되겠죠? 어이,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사고 난 걸 방치하고 보험금도 노렸다는 증거라고 하기엔... 그건 이 USB에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그동안 와이프가 몰고 다녔는데요. 그 상간남 태우고 참 여기저기 잘도 다녔더군요. 오디오 녹음도 되는 거라 둘이서 나눈 대화가 싹 다 있어요. 보험금 얘기며 저 산소호흡기 떼고 죽여버리자는 얘기며 싹 다 녹음돼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경찰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반항하는 두 년놈을 포박해 철창 안으로 집어넣었고요. 지리한 재판 끝에 두 년놈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도 기가 막혔는지 재심 때도 형량은 그대로였네요. 그러게 진작에 착하게 살 것이지. 아들을 혼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놈과 붙어먹은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전 솔직히 재판 결과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평생 깜빵에서 썩게 만들어도 부족한데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죠. 하늘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신 걸까요? 아니면 인과응보 역시 자연의 섭리인 걸까요?
원래 소식도 모르고 살다 최근에야 며느리 근황을 알게 됐는데요. 그 상간남과는 진작에 헤어지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금은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암 말기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간남은 폭력 시비가 붙어서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하대요. 그 상간남은 몰라도 며느리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솔직히 며느리 근황을 전해 듣고 씁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딱 그뿐.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저와 아들은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지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큰애도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애처럼 품어주고요. 저한테도 참 잘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둘이 만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신답니다. 아들이 재혼 후 얼굴이 확 핀 걸 보게 되니 저도 절로 며느리에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곧 며느리 생일인데 갖고 싶어 하던 명품백 하나 사주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